예, 이제 칼빈주의 강의 6번째, 칼빈주의와 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1898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요 시점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물론 그 전에 황해도 소래에 산생적인 한국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독교가 정착되어지는 모습은 이제 요 1898 요 시점이고, 그 이전에 이제 캐톨릭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와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한국 사회 속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지만,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요 시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였던 칼빈주의 미래는 어쩌면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두 분 다,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그분들이 공부하였던 어떤 이 배경과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개혁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요 시점의 이 칼빈주의 강연의 칼빈주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의미심장하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강연을 하고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원래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국가 어떤 지도자로서 헤이그에 이제 거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합방,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는 1920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우리나라랑 되게 민감하게 역사적 겹치는 부분이고, 이때 이제 헤이그 밀사, 우리가 알던 처럼 헤이그 밀사가 이제 그래서 헤이그 밀사들이 이제 고전황제 명을 바꿔서 일본에 대한 이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불법적인 이 점령에 대해서 만국회의에 이제 나가서 이제 외쳤던 시점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헤이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중요한 편집장으로 있었던 그 신문에도 이준 열사의 외침이 더 기록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사화되기도 했던 거니까, 우리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되게 의미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789년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니까, 생각해 보면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서구 사회에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변화와 물결이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막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휩쓸면서 유럽 사회 전체를 막 그냥 기독교적인 정신을 해체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났고, 그 영향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제 1920세기 초를 열었으니까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니체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얘기하겠지만은 니체를 비롯한 이런 철학자들, 해체 철학자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고, 20년 죽었지만 그 이후에 40년 동안 서구 사회는 완전히 포스트 모던 철학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 실존주의 철학을 보지 못했지만 그 뿌리는 다 보았다. 헤겔과 니체를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것인지를 보았던 분이고, 우리는 이제 1960년대쯤 왔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된 프랑스와 독일,
이게 다 함께 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리체가와 함께 만들어졌던 프랑크푸르트파라고 하는 이런 뭐 아도르노나 호펜하이머 같은 사람들, 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의 이 엄청난 이제 사상의 도전이 프랑스에 와서는 이제 데리다나 뭐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젠더라는 용어가 없었잖아요. 성은 다 하나 생물학적 성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6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으로 사람을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1960년부터 생각한다면,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1920년에 죽었고, 오늘 우리는 어떤 거예요? 2000? 그죠? 1920년에서 2025년이면 몇 년이에요? 100년. 한 1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1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 시대를 보면, 카이퍼가 염려했던 미래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젠더라고 하는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10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또 중요하고,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다 흘러갈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윤리적인 거나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서 낙태 반대, 대법원에서 낙태를 이제 불법이라고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1972년에 낙태 합법화가 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 되고, 물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영국 대법원에서 결정 내려지기를 사회적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1789년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1889년, 88년, 89년,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강연화했던 이 시점을 지나서 이제 또 100년 정도 지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제 200년의 서구 역사 속에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0년 전에 18세기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나? 네, 1868년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세국 정책을 하였잖아. 세국 정책을 하지만 이미 뭐예요? 18세기, 그러니까 정조 이후로부터, 정조가 18세기니까 정조대왕부터 실학이 들어왔다. 실학이라는 게 천주학,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니까 실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실학의 세상이 이제 펼쳐지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에 의해서 합병이 당하는 이런 아주 혼동기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탁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근대 격변기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서구사와 똑같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나,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실학이나 들어왔던 그 시대나,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거의 이제 비슷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자리를 한번 교훈을 얻는 게 요 6번째 강연의 모습이 아닌가. 참 그렇기 때문에 6번째 강연은 의외로 역사적인 현대 사상과 현대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강연을 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주의가 배타적으로 교리적이며 교회적인 운동을 표상한다는 그릇된 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단순히 칼빈주의가 교회만을 위한 거고, 그 칼빈주의 외에는 다 배척하는 배타주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칼빈주의는 삶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순히 교리적 운동이 아니라 삶의 운동,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삶의 체계지 단순히 교회 운동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강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분명 교회 질서에 멈추지 않았고 삶의 체계로 확장되었고 교회 형성의 그 힘을 소진하지 않고 인생관 및 세계관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체계, 인생관, 세계관을 같이 온 거다. 근데 이거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복음 사경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볼 때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 상태, 그다음 본성 상태, 은혜의 상태, 영원한 상태, 개인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떤 상태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어떤 상태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틀에서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이 두 개, 개인의 삶과 그 다음에 우주적 삶. 나는 이걸 갖다가 개인적인 삶, 우주적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삶과 우주적 삶을 다 포괄하는 체계를 가진 아주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오해를 해서 마치 이제 인간 본성 사중 상태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이니까 칼빈주의는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시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이다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다.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삶의 체계를 가진 세계관 운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주의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강연을 강조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국가연합의 예조가 된 교회 질서를 창출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연합되었다 할 땐 교회 연합이란 노회라든지 뭐 이런 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칼빈주의를 통해서 나타났고 학문의 수호 천사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칼빈주의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살펴봤던 거고 또 예수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입헌 정부를 탄생시킨 정치 구도를 보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입헌 정부 그러니까 입헌 정부라는 거는 모든 정부는 법 아래에 있다. 이거에 거의 뭐 이미 다 오랜 세월이 있지만 근대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미 노마켓 중세는 왕권 사회였잖아요. 왕권 사회를 무너뜨리고 입헌 사회를 만든 건 그건 이제 종교개혁이요. 특별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무엘 러더퍼드가 쓴 렉스라고 하는 이제 법과 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입헌 정부라고 하는 건 근대 모든 세계에 큰 영향을 줬지만 더더욱 우리에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서 이제 나라가 빼앗기가 되고 저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잖아요. 임시정부가 세워질 당시에 이미 서울에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종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서울 안에도 한성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시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한성 정부라 그래가지고
조선 땅 안에 여러 지역에 모인 대표자들이 만든 한선 정부가 있었다. 그 한성 정부가 그대로 한성 정부를 이어받은 게 상해 임시 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가 있어요? 고종이 있었는데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세운 거였어요.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언더우드가 왔을 때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일본에 의한 거부를 해서 만민 공동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백정이 나가서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주 강조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얘기했던 박상철인가 하는 분의 아들이 또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온 대한민국의 모습이야. 그게 어떻게 왔는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리고 기독교가 단순히 들어왔다는 건 아니라 그건 입헌 정부가 입헌 의식이 우리 이제 대한제국 밑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의식도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일본에 저항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부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임시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우리는 입헌공화정이다. 입헌공화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입헌은 법 아래에 있고 공화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럴 때는 서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당시에 이승만 우리 이제 나중에 관은 있지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초대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도 어디였냐면은 미국에서 입헌 정부를 이제 경험했고 그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니까 이승만 기독교인이죠. 김구 선생 기독교인이죠. 안창호 선생님 기독교인이죠. 당시에 임시정부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이리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입헌 공화제가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왕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입헌 공화제에 사는 건 결국 어떤 영향이다? 칼빈주의 영향이에요. 이걸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입헌 공화제가 됐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입헌 공화제의 이 운동은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가져왔고 그것이 이제 유럽을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았던 신대륙에 갔던 미국이 그 수정헌법 미국은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됐다. 그 토대가 어디겠는가? 칼빈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주적인 관점에 올 때도 칼빈주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폭넓게 인생을 살아올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인간 본수 사중 형태된 나의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창조 타락 구조 완성이라고 하는 우주적 관점의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만큼 견고한 세계관은 없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 표현한 거죠. 그리고 농업과 상업과 항해를 진작시켰으며 철저히 기독교인을 가정생활과 가정유대에 찍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할 때 도장은 가정생활, 정말로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겼고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보고 있지만 합법적인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게 아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의 아름다운 모습, 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하였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도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영향력, 특별히 청지기적 사명과 함께 상업과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은 칼빈주의에게도 나타난다.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실제로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번종화제, 그 다음에 일어나다 예술가,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이런 상업의 발달이 역사 속으로 다 있다. 그걸 이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입하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나타냈고, 칼빈주의 안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위치가 분명하고 서로 동등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생활을 많이 강조했던 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서 그래서 주로 이제 가정 예배라든지 이런 아주 소중한 전통들이 칼빈주의 안에 다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사실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위해 어떤 지배적 원리에서 엄밀하게 도출되어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된 근본적인 철학 개념을 교회와 국가, 사회와 가정 영역 아래 다 두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그 다음에 사회와 가정, 그 기반이 뭐냐? 칼빈주의. 그 위에서 다리 세웠다. 이 세계관 위에 세웠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방적 복고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이 이러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필그림 파더즈 같은 사람 뭐겠어요? 미국을 세운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옛 화랑 칼빈주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미국에도 네덜란드계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칼빈 대학교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 칼빈 대학교 화란 개혁파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주 강력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많은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칼빈주의 화란 계열 학교들은 아주 건강하게 여전히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습을 그냥 베끼는 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미래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칼빈주의적 발전을 우리가 가야 된다. 여기서 새로운 칼빈주의적 발전 이런 표현 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이런 화란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를 신칼빈주의자다, 네오칼빈이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신칼빈주의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거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기반 위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근본적인 철학 개념을 밑에 놨고 이제 그 위에서 새로운 칼빈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학적으로 볼 때 뭐라 그래요?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밝지 않은 시대로 이 19세기 후반이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19세기 후반이잖아요. 19세기 후반은 밝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가 돼요? 1차 세계대전 14년에 41년인가요?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대전들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은 밝지 않다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사회 붕괴의 전야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려 한다.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책을 말년에 이제 20년 돌아가기 전까지 쓴 글이 세계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쓰면서 그 세계의 종말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당대의 학자들이 정말로 너무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했대. 아마 이제 번역이 되겠죠.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 캐톨릭이한 학자들도, 이건 참으로, 부정할 수 없는 적수의 견해다, 막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카 입장에서는 이 시대를 볼 때, 뭐 바로 전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밝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단락을 한번 볼까요? 209페이지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단락, 최근에 한번 읽고 시작. 최근에 잠자고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점차 동요하는 삶의 좀 더 큰 영역으로 이끌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위생학 원리는 스포츠의 도움을 받아 점점 영향력을 크게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이 점도 가고, 우리는 돌에 산다. 그리고 외과학은 우리의 신체 생활을 위협하고 괴롭히는가 불구하고 싸우면서 이룬 업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간략하게 말해서 삶의 물질적 가시적 측면은 미래의 가장 그럴듯한 약속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 할 때 이때 아시아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일본이니까 일본도 엄청나게 지금 막 경제 성장하는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남아프리카라든지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막 이제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고, 재밌는 거 위생학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유럽 같은 데는 전염병으로 페스트라든지 또는 각종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빨리빨리 죽고 생명력이 정말 기대 수명이 너무 작았는데 이제 막 위생학이 발전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코로나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죽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콜레라 죄송합니다. 콜레라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그 위생학 손만 씻으면 다 씻으면 우리가 이 변염병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코로나 왔을 때도 손만 잘 씻어. 위생이 이렇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생만 잘해도 우리가 오래 산다. 어떤 의사들은 우리가 장수하려면 몇 군데만 잘 씻어도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다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생학이 이제 인간 수명, 기대 수명을 높인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의 발달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기대 수명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사회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이 실존의 문제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발전하였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그러니까 돈도 벌고 성공도 한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견전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성공하고 부할 때는요, 교만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막 그런 모습 속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보면 이제 일부를 끝낼게요. 그러니까 내면적 의식에서 우리는 외부 생활의 이상한 발달이 어떻게 해서 결국 영적인 것에 심각한 위축에 도달하는가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의식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어떤 내적인 충만함이 이르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주어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격으로 오늘은 이 정도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